뉴욕은 즉시 당신의 것이 된다. 단 5분 동안 머물렀어도 5년 동안 살았던 것만큼이나 뉴욕에 속하게 된다.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울프가 한 말입니다. 뉴욕은 동시에 역동적이면서도 정적인 도시다. 그것은 리듬과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내 작업 속에 담으려고 노력한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에게 뉴욕은 다이나믹하면서도 동시에 정적인 도시였죠. 뉴욕은 유일한 진정한 도시다. 미국의 배우이자 소설가 트루먼 카포티의 말입니다. 이 외에도 뉴욕에 관한 유명인들의 말은 끝도 없이 열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뉴욕은 세련되고 활기찬 현대적인 도시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뉴욕은 어떤 도시일까요? 최근에 다녀온 뉴욕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뉴욕이라는 도시에 한 발짝 다가가 볼까 합니다. 겨울에는 조금이라도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열기가 뜨거운 여름과는 달리 뉴욕의 겨울 풍경이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가보지 못한 미술관들과 갤러리도 가고 싶어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여행 노하우가 멀게만 느껴지는 뉴욕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1783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뉴욕이 되기 전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로어 맨하탄 지역에 1624년에 식민지를 세운 국가는 영국이 아니라 네덜란드였기 때문입니다. 뉴욕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른 끝에 1664년 영국이 이 땅을 차지하면서부터인데요. 당시 영국 국왕 동생이 요크 공이었고 그에게 이 땅을 주면서 요크라고 불렸는데 영국에 이미 요크가 있으므로 뉴욕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은 월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름에는 뉴욕의 초기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뉴욕이 뉴 암스테르담이던 시절 네덜란드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영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나무로 긴 벽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벽을 의미하는 단어가 네덜란드어로 월인데요. 벽은 1699년 영국인들이 철거해서 더 이상 남아있지는 않지만 벽이 있던 월스트리트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 사이에 증권 거래소가 자리 잡으면서 금융가가 되었습니다. 뉴욕은 대서양과 교역하기 좋은 지정학적 이점 속의 대도시로 발달합니다. 뉴욕은 5개의 자치구, 즉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도시인데요. 특히 맨하탄은 유엔 본부로 대표되는 국제 외교의 중심지, 브로드웨이와 링컨 센터에서 접할 수 있는 뮤지컬과 연극, 오페라, 다양한 연주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모마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미술관, 오번가와 메디슨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망라된 패션과 쇼핑의 도시,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국제적인 금융도시 등 가히 전 세계 최고의 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면모를 과시하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10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사용되는 언어는 8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뉴욕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뉴욕 여행을 가면 주로 맨하탄을 중심으로 다니게 되는데요. 맨하탄은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나누는 길은 애브뉴, 동서로 구획되는 거리는 스트릿이라고 하는데요. 북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스트릿은 센트럴파크 동쪽 면에 길게 이어지는 오번가를 기점으로 웨스트와 이스트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찾아가려면 남북측 대로와 동서축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가령 모마의 주소는 11번지 웨스트 53번가인데요. 웨스트니까 지도에 찾아보면 5번가와 6번가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스트인지 웨스트인지 제대로 보지 않고 거리 숫자만 보고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동서축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느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맨하탄은 크게 업타운, 미드타운, 다운타운으로도 나뉩니다. 일상생활에서나 지하철 방향 표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다운타운에는 유엔 본부, 다수의 연방정부 기관들, 소호거리, 차이나타운, 그리니치 빌리지, 휘트니 미술관, 월스트릿이 있고요. 미드타운에는 코리아타운, 베슬, 첼시 지역과 하이라인, 모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크라이슬러 빌딩, 록펠러 센터와 같은 고층 빌딩들이, 업타운에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노이에 갤러리, 자연사 박물관, 프리컬렉션, 링컨 센터, 센트럴 파크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빌리 조엘이 부른 노래 중에 업타운 거리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아랫동네 사는 청년이 윗동네 사는 얼굴이 하얀 부유한 아가씨에게 자신이 그다지 거칠지 않고 꽤 괜찮은 남자라는 걸 어필하려는 내용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른 부와 계층의 구분은 세상 어디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죠? 맨하탄에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요. 연 면적이 3.41 평방킬로미터,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는 103만 평에 달합니다. 커다란 호수가 2개 있고 많은 나무와 놀이시설, 동물원, 산책로가 구비되어 있어 뉴욕 시민뿐 아니라 연 2,5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뉴욕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절마다 나름의 아름다움을 뽐낼 뿐 아니라 공원을 둘러싼 마철로가 만드는 독특한 풍경이 뉴욕만의 분위기를 잘 전해줍니다.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고 개를 산책시키는 뉴요커들,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많아 공원 어디서나 뉴욕의 일상생활과 여행지의 로맨틱함이 느껴집니다. 센트럴 파크가 등장하는 영화도 많죠. 리차드 기어와 위노나 라이더가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왔던 뉴욕의 가을을 비롯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티모시 살라메와 셀레나 고메즈가 나왔던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의 마지막 장면도 바로 센트럴 파크의 델라코르트 시계 앞입니다. 뉴욕은 꽤 큰 도시이지만 5개 지역이 촘촘한 지하철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선도 다양하고요. 처음에는 복잡한 노선 체계 때문에 방향도 헷갈리고 잘못 타는 바람에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갔다 되돌아오기도 하는 실수도 했는데요. 급할 것 없는 여행자의 여유를 즐기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티켓을 사는 경우 편도 3.25달러이니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를 이용하면 2.9달러입니다. 일일이 티켓을 사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다른 요금 체계가 아니라 아무리 먼 곳에 가도 동일한 2.9달러입니다. 파리나 런던, 로마, 빈과 같은 오래된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뉴욕의 지하철에서도 음악 연주를 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도시마다 분위기가 참 다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벨레포크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파리에서는 그 당시 자주 연주되었던 아코디언 연주가 긴 환승 통로에 울려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빈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답게 정장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의 클래식 연주를 빈번하게 듣게 됩니다. 재즈와 힙합의 도시 뉴욕에서는 대체로 경쾌한 리듬의 음악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1904년에 개통된 이래로 24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래전에 지어져서 선로도 좁고 통행로는 더 좁습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허용하는 곳이 많고 뉴욕도 대마초가 합법화되어서 길거리 어디서나 특유의 역한 냄새가 나는데요. 공기순환이 어려운 지하에서는 대마초뿐 아니라 각종 냄새들이 뒤엉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바닥이나 벽 등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저분하고요. 우리나라 지하철처럼 승객 보호를 위한 스크린도어 같은 첨단 시설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심히 선로 근처에 서 있는 승객을 밀어버리는 묻지마 사건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하철에서 기다릴 때는 반드시 가운데 기둥 근처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방심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니까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삼성페이, 애플페이 다 가능하고 요금은 2.9달러로 동일합니다. 버스는 시내 구경을 할 수도 있고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지리에 익숙해지면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리프트나 우버, 택시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면 좋지만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으니 공항이나 외곽에 갈 때 이용하면 좋겠죠? 리프트나 우버야 예상 가격을 벗어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데 택시는 한번 탔더니 800여 미터 거리에 7불 정도 나왔는데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13불이 넘었습니다. 뉴욕주 혼잡 통행료, 교통 체증에 따른 할증료 등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팁까지 하면 15불 정도 지불하는 셈이었어요. 비싸죠? 여행을 하면 돈이 드는 거야 당연한데 컨디션과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와 운용이 필요하겠죠? 뉴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통기관은 페리입니다. 전 이스트 쪽, 그러니까 브루클린과 맞닿아 있는 이스트 리버와 멀지 않은 숙소에 머물고 있어서 브루클린의 덤보 지역에 갈 때 페리를 이용했습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의 높은 빌딩들이 바람과 물살, 하늘과 어우러져 만드는 전경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먼저 덤보 지역 방문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페리를 타고 갔지만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는데요. 브루클린 방향 F라인을 타고 요크 스트리트역에 내리면 가장 가깝습니다. 300m 정도 걸어가면 덤보라고 불리는 포토존에 도착합니다. 덤보는 다운 언더 더 맨하탄 브릿지 오버패스의 약자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덤보는 두 구역을 포함하는데요. 맨하탄 다리와 브루클린 다리 사이의 지역과 맨하탄 다리와 비네거 힐 사이입니다. 이 지역은 선착장이 있어서 19세기, 20세기 초에는 공장지대였는데요. 지금은 갤러리나 스타트업이 많은 핫한 구역이 되었습니다. 공장지대가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서울의 물레동이나 성수동처럼 말이죠.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 역시 19세기 이후 유흥의 중심지였다가 임대료가 싼 덕분에 예술가들이 몰렸고 이제는 그 어디보다 젊은 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많이 찾는 집값이 만만치 않은 동네가 된 것과 비슷한데요. 낡고 오래된 것은 새롭고 세련된 것이 만들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기 마련이죠. 덤보가 의미하는 구역 자체는 사실 꽤 넓은데 관광객이 찾는 덤보는 맨하탄 다리가 살짝 보이는 붉은 벽돌색 건물이 있는 좁은 골목입니다. 오래된 건물 사이로 보이는 푸른색 다리와 하늘의 조화가 절묘합니다. 사진 찍고 구경하다 보니 몸이 얼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토마토 수프를 먹었는데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치즈와 우유가 들어갔는지 아주 고소하고 풍미가 가득했어요. 몸도 따뜻해지고요. 여름이라면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 맨하탄으로 돌아오는 것도 괜찮은데요. 겨울이라 포기하고 지하철로 브라이언트 파크로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맨하탄 시내는 이태원이나 강남 못지않게 인파를 헤치며 다녀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무렵 가장 핫한 구간은 브라이언트 파크와 세인트 패트릭 성당 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브라이언트 파크는 센트럴 파크를 제외하고는 맨하탄에 그렇게 많지 않은 시민들의 쉼터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비롯한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상점과 꼬치구이나 치킨, 맥주 등 먹거리가 풍성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원 한가운데에 크리스마스 시즌의 로맨틱한 분위기와 어울리는 아이스링크가 있고 신나는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니 누구나 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으로 한참 머물게 됩니다. 뉴욕 공공도서관을 뒤로하고 서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근사하고요. 브라이언트 파크에서부터 5번가를 따라 쭉 오면 록펠러 센터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세인트 패트릭 성당이 있습니다. 록펠러 센터는 철강왕이었던 록펠러가 지은 19개의 건물로 1939년 완공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은 70층으로 높이가 259m이고 꼭대기에 탑 오브 더 락이라는 전망대가 있어서 맨하탄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한가운데에는 노천의 지하 공간이 있는데요. 겨울에는 아이스링크, 그 외의 계절에는 카페 테라스로 운영됩니다. 5번가에서 록펠러 센터 광장 쪽으로는 약한 경사로를 따라
작은 가든이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다양한 조각들이 있어 도심 한가운데에서 자연을 느끼는 뜻밖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곳이죠. 주변에는 명품 샵들과 크리스티 경매장을 비롯한 볼거리들이 즐비한데요. 미국의 힘과 매력이 세련되게 과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3년 여름에는 록펠러 센터 5번가 쪽에 수출 매개로 작업 세계를 펼쳐주는 이배 작가의 블로부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브라운색 고층 빌딩 사이에 거대한 숫더미 묶음을 엇갈리게 쌓아 올린 설치물이었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갔다가 작품을 보는 순간 그 위용에 압도당했는데요. 높이 6.5m, 3.5톤 무게로 쌓아 올린 작품은 보는 각도에 따라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산이나 돌덩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본과 편리함과 이윤을 추구하는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태워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린 숫더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록펠러 센터는 아이스링크와 크리스마스 트리로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요. 록펠러 센터 앞의 트리는 건물을 지을 당시인 1931년 건설 현장의 인부들이 주변에 있는 나무를 주워다 트리 장식을 한 것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깡통과 크랜베리로 장식하다 이후 수백 개의 전구로 불을 밝혔고 요즘은 LED 조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933년에 공식 점등 행사가 시작되어 9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점등식은 가수들이 나와 축하 공연도 펼치고 TV로 생중계되는 등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집니다.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뉴욕의 겨울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록펠러 센터를 구경한 다음에는 1878년 완공된 세인트 패트릭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초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에 네오 고딕 양식의 성당이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주변의 건물들이 벽돌색이거나 브라운색을 띠는 데 반해 하얀 외벽의 거대한 크기여서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성당 안에는 간단한 가방 검사를 하면 언제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신랑 양쪽으로 도열된 하얀 기둥에 크리스마스 리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롱한 푸른색으로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무척 아름다운데요. 스테인드 글라스뿐만 아니라 조각과 그림 등을 감상하며 한 바퀴 둘러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재단 왼쪽에는 크리스마스 구유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2부 때까지는 비어있던 요람에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 가니 아기 예수가 귀여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한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성당을 나와 5번가를 끝까지 따라 올라가면 왼쪽에는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플라자 호텔, 오른쪽에는 가방을 통째로 뒤집어 쓴 듯한 건물로 유명한 루이비통, 트럼프 타워, 티파니와 애플 매장이 나오고 좀 더 가면 센트럴 파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타워에는 투명 유리로 된 층고가 높은 퍼블릭 아트리움이 있어서 도심을 걷다 쉬고 싶을 때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도 잠깐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건물로 들어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통 대리석으로 된 공간을 지나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요. 5번가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해당하는데 샹젤리제 거리에 비하면 도로폭은 좁습니다. 트럼프 타워를 지나 좀 더 올라가면 왼편에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1901년 문을 연 고급 백화점으로 층고도 낮고 매장도 넓지는 않지만 뉴욕의 멋쟁이들은 다 모인 듯한 쇼핑객 구경만으로도 재미있는 곳입니다. 백화점은 센트럴 파크가 시작되는 광장의 면에 있는데요. 백화점 7층에 있는 식당에서 센트럴 파크를 내려다보며 식사나 애프터눈 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광장에는 고풍스러운 르네상스 양식의 플라자 호텔이 있는데요. 1907년 10월 1일에 개장했으니 100년이 넘은 곳입니다. 1964년 비틀즈가 뉴욕 공연 왔을 때 묵었고 나홀로 집에 2, 위대한 개츠비 등 많은 영화에서도 등장한 곳이죠.
로비에 들어가 커피라도 마실까 했는데 커피만 마시는 것은 안 되고 샌드위치를 먹어야 하는데 가격이 $130 정도. 우아하게 돌아서서 그냥 나왔습니다. 맨하탄의 미드타운 아래쪽에서부터 다운타운에 가볼 만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하루 코스 제안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4번가에서 내려서 휘트니 미술관으로 갑니다. 휘트니 미술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첼시 마켓 구경도 하고 전 세계 5군데만 있다고 하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트리 매장을 둘러보는 것도 재미난 시간이 될 겁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트리 매장은 미국의 시애틀과 뉴욕, 중국의 상하이, 이탈리아의 밀라노, 일본 도쿄에 있죠. 각 나라마다 독특한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 로스트리 공간, 디저트와 커피로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휘트니 미술관은 3시간 정도를 할애하면 넉넉합니다. 미술관을 나와서 허드슨강 강 쪽이 아니라 출구 왼쪽으로 향하면 하이라인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하이라인은 1934년 세워진 고가도로인데요. 철도 선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버려지다시피 한 고가도로에 꽃과 나무를 심고 조각작품을 설치해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킨 거죠. 총 1.6km 정도를 따라 걸으며 도심 속 자연과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뉴욕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찾을 정도로 사계절 인기 있는 산책 코스인데요. 하이라인보다 앞서 파리에서는 버려진 철로 위 공간을 재활용하여 1993년 프로무나드 플랑테를 선보였죠. 2017년 개장한 서울로 7017은 하이라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경우 다 낡고 오래되어 버려지다시피 한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킨 도시재생 사업의 뛰어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인을 따라 걷다 보면 에드워드 호퍼가 왜 그렇게 붉은색 벽돌 건물을 많이 그렸나 저절로 이해가 되는데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뉴욕은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이때 붉은색 벽돌 건물이 많이 지어졌는데요. 내구성이 뛰어나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면서 가격도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나 공공건물, 공장 등에 많이 사용되었죠. 하이라인을 따라 걷다 보면 아무데나 카메라를 들이대도 다 호퍼의 그림이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시간 정도 천천히 산책하면서 다양한 조각 작품들과 허드슨강 풍경, 맨하탄의 도시뷰를 감상하다 보면 북쪽 끝자락 34번가 부근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독특한 구조물 베슬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베슬은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드윅의 작품으로 2019년 문을 열었는데요. 46m 높이에 아래는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벌집과 같은 독특한 형태입니다. 강철과 구리, 유리를 사용해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뉴욕의 명소가 되었죠. 관람객들은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는데 외부로 뚫린 높은 구조물임에도 난간이 비교적 낮아 추락하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후 출입이 금지되다가 그물망으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재개관했습니다. 베스를 본 뒤 지하철로 30분 정도 이동하여 그라운드 제로로 향합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폭탄이나 테러로 폭발이 있었던 지점의 지표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2001년 테러로 인해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만든 곳입니다. 무너진 2개의 빌딩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화려한 구조물을 만들기보다 땅을 깊게 파고 물이 흐르게 해두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바닥면 한가운데에는 깊은 사각형의 우물이 하나 더 있어 더 깊은 곳으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라운드 제로를 둘러싼 가장자리 난간에는 2001년 테러 희생자 2,977명,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로 희생된 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꼭 그들만을 추모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사고와 온갖 불의로 인해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이 세상 모든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근처에는 9.11 메모리얼 박물관이 있는데요. 무너진 건물 외벽, 당시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이 처참했던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오큘러스도 지나칠 수 없는 곳이죠. 테러 이후 새로 지은 세계무역센터 건물들과 12개의 지하철 노선을 연결하는 환승 통로이기도 하고 쇼핑몰과 식당가가 있는 곳인데요. 외관도 눈부신 하얀색이지만 내부도 온통 백색입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덕분에 공간은 더욱 환하게 빛납니다. 게다가 교회처럼 길쭉하게 생겨서 내부로 들어가면 마치 예배당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큘러스는 눈을 의미하기도 하고 판테온의 천장에 뚫려있는 개구부를 뜻하는 라틴어인데요. 해마다 9월 11일 10시 28분 추모식을 할 때면 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고래 등뼈 같기도 하고 새 날개 형상을 띤 하얀 구조물 전체에 빛이 가득 차오르게 되는 거죠. 검은색의 그라운드 제로가 땅속 깊이 가라앉는 희생자를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오큘러스는 죽음을 극복하고 하늘로 비상하는 생명과 에너지의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하면 초고층 빌딩으로 유명한데요. 2차 세계대전을 피해 뉴욕에 도착한 몬드리안을 사로잡았던 것도 바로 이 초고층 빌딩에서 새어나오는 빌딩을 비추는 다양한 빛, 거리에 울려 퍼지는 재즈 음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높은 빌딩이 지어졌을까요? 뉴욕 최초의 고층 빌딩은 106m의 월드 빌딩입니다. 1890년에 준공되었죠. 신문사 뉴욕 월드의 사옥이었는데요. 195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908년에 지어진 싱어 빌딩입니다. 싱어 코퍼레이션의 본사 건물로 47층의 187m 높이였으나 1968년 재개발로 철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요. 크라이슬러 빌딩은 1930년 5월에 완공된 건물로 지상 77층, 지하 1층, 높이 319m로 당시 최고 높이를 자랑했습니다. 최고층 건물에 등극하기 위해 건물 꼭대기에 스테인레스로 미리 조립해 쌓아 올린 탑으로 유명합니다. 기하학적인 규칙적인 패턴이 특징인 아르데코 양식의 독특한 문양의 탑은 어디서나 눈길을 끌어 맨하탄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빌딩이 되었습니다. 최고층 빌딩이 되고자 했던 크라이슬러 빌딩의 꿈은 불과 1년 뒤인 1931년 완공되는 381m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때문에 깨지게 되는데요. 지상 102층, 지하 2층으로 세계 최초로 100층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1970년 세계무역센터가 110층의 417m 높이로 세워지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명성을 누렸습니다. 크라이슬러 빌딩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아르데코 양식의 건물입니다. 이번 뉴욕 방문에서 여러 번 찾아가 본 건물이 있는데요. 시티은행 본사 건물인 시티코프 센터입니다. 1977년 완공되었습니다. 건물을 처음 보았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을 때라 최근에 완공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모던하고 세련되고 과감한 스타일입니다. 지어졌을 당시에는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빌딩이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여러 소유주에게서 땅을 매입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북서쪽 귀퉁이에 있던 1903년에 건축된 낡은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지어주기로 하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티코프 건물은 네모 반듯한 모양을 갖기 어려웠고 높고 커다란 4개의 필로티가 279m 높이의 59층 건물을 지탱하는 과감한 스타일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티코프 센터와 독립적으로 건물의 북동쪽에 위치한 교회 건물을 피해 그 안쪽에 세워진 기둥으로요.
건축공학을 잘 몰라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난제를 풀어낸 사람이 구조공학자인 윌리엄 르메 슈리에입니다. 이분은 건물이 완공된 후의 일화로도 유명한데요. 건물이 완공된 1년 뒤 한 건축학도가 바람의 압력이 건축에 가하는 힘에 대한 설계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소송이 일상인 미국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경우 파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의 실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르메 슈리에는 실수나 부족함을 부인하거나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 자칫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도도 더 다질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을 보고 온 뒤 자료를 뒤지며 이런 뒷이야기를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혁신적인 건축물은 공학이나 테크닉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의 사유와 올바른 해결을 위한 결단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에서 먹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죠. 여행지에 음식을 먹으며 맛을 음미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즐기기도 하고 문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먹는 시간을 줄이고 미술관을 하나라도 더 보자는 주의이고 가급적이면 미술관에서 간단하게 먹는 편인데 이번에는 다양한 동행인들과 함께하며 이런저런 먹거리들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하면 우선 베이글이죠. 지금은 다른 유명한 베이글 집들이 생겼다고는 하는데 저는 에싸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1976년에 문을 열었으니 5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맛집이라 그런지 거의 1시간 가까이 줄을 선 끝에 유명한 뉴욕의 베이글을 맛보았습니다. 베이글은 원래 동유럽 유대인들의 먹거리였습니다. 유대인 이민자들이 뉴욕에 많이 정착하면서 뉴욕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죠. 달지 않고 겉은 딱딱한 듯 하지만 속은 쫀득쫀득한 식감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친구와 저는 듬뿍 바른 크림치즈에 연어와 야채를 곁들인 베이글 샌드위치를 커피와 함께 먹고 무화과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을 디저트로 먹었습니다. 친구랑 반씩 나눠 먹었는데도 점심을 건너뛸 정도로 든든했어요. 두 번째는 뉴욕 스테이크. 사실 외식할 때 스테이크를 즐기지는 않는데요. 뉴욕에서는 꼭 스테이크를 먹어야 한다고 하니 문화체험 삼아 먹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스미스 앤 월렌스키. 숙소에서 가깝기도 하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나왔던 바로 그 식당이라는 이유로 선택되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두어서 줄을 서지는 않고 약간의 대기 시간 후 좌석에 앉았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식당답게 인테리어도 오래된 시골집 같은 친숙함이 있고 특히나 서빙하는 분들이 대부분 70대 할아버지였어요. 티본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두 사람이 먹기에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먹지 못하고 포장해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덕분에 그 다음날 점심 때 샐러드와 함께 잘 먹었습니다. 여전히 고기는 연하고 맛있었고요. 세 번째는 길거리 음식 할랄입니다. 할랄은 중동 지방 음식인데요. 맨하탄 거리 어디를 다니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 모마와 5번가 코너에서 파는 것이 맛있다는 지인의 추천에 따라 그곳에서 산 할랄을 2번 먹었는데요. $10 정도에 푸짐한 고기와 야채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주머니가 얄팍한 여행자에게 최고의 음식입니다. 할랄은 화이트 소스를 듬뿍 끼얹고 매콤한 소스도 곁들여 먹는데요. 보기에는 맛이 진할 것 같은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부드러워 야채와 고기, 라이스가 잘 어우러지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맨하탄의 마천루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식당 한 곳을 추천해 드리려는데요. 뉴욕의 역사가 시작된 로어 맨하탄에 위치한 맨하타라는 식당입니다. 식당이 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어 로어 맨하탄과 브루클린, 뉴저지가 다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최고입니다. 음식 맛도 괜찮고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점심 식사를 한 뒤 뉴욕의 역사가 시작된 로어 맨하탄의 항구와 마켓, 월스트리트의 역사 지구를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5번째는 록펠러 센터 지하 식당가에 있는 퓨전 한식당 나로인데요. 한식의 식재료와 소스를 활용해 플레이팅이나 맛에서 창의적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에피타이저로는 스노우 크랩을 먹었는데요. 게살의 부드러움과 자크림의 고소함, 해파리의 아삭함이 일품이었습니다. 본식으로는 문어와 묵은지 리조또를 먹었는데요. 문어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워낙 부드러워 입에 넣자마자 녹는 기분이었어요. 디저트로는 머랭 안에 우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넣고 과일로 장식한 파블로바를 택했는데요. 잘게 썰어 위에 얹은 부드러운 감에서 고향의 공기가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먹거리를 경험했는데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식당에서 경험한 브런치도 근사했습니다. 이곳에서 기이하게 생각한 것은 손님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고 옷을 받아 걸어주는 직원들은 서양인들인데 음식을 서빙하는 직원들은 남녀 불문 히스패닉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민자들에게 서비스 업종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저지 친구 집 근처에서 먹었던 페르시안 음식도 맛있었고요. 슈퍼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사다가 집에서 와인을 곁들여 즐긴 만찬도 더없이 좋았습니다. 뉴욕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과 박물관, 갤러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모마, 휘트니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프리컬렉션, 노이의 갤러리, 브루클린 미술관 등을 제대로 둘러보려면 한 달로도 모자랄 정도로 소장 작품의 규모나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첼시와 소호 지역에 몰려있는 갤러리들을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는데요. 이곳의 갤러리들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 예술의 다양한 흐름을 접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위대한 점은 아이디어의 용광로라는 점이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뉴욕은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예술을 탐구할 자유를 주었다. 1913년 뉴욕 아모리쇼에 작품을 전시했고 1917년 독립예술가협회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샘을 출품하면서 20세기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마르셀 듀샹의 말입니다. 현대 예술의 용광로가 될 뉴욕의 면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워싱턴 DC 미술관 기행, 필라델피아 미술관 기행, 뉴욕 근교 미술관 기행 등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술의 향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